한국은 60년 만에 431배나 더 부유해졌습니다. 한 영국인 교수가 한국의 역사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역사를 가진 한국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윌리엄 윌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사무실은 작지만 아늑했고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 캠퍼스의 오래된 돌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에 관한 지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컴퓨터 화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 나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들은 어린아이가 계단을 천천히 오르듯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선만은 마치 로켓처럼 쭉 뻗어 올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그래프였어요. 저는 혼자였음에도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소리내며 말했어요. 안경을 벗었다가 닫고 다시 썼지만 그 선은 여전히 쭉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1960년 당시 한국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1년에 인당 약 79달러밖에 벌지 못했는데 이 금액은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한 달 용돈으로 받는 것보다도 적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2년이 되자 평균 한국인의 연봉은 34,0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국은 불과 62년 만에 431배나 부유해진 셈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라고 중얼거리며 저는 30년간 나라들의 부의 성장 과정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나라들이 그러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렸고 일본조차도 거의 한 세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고 다른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옛 보고서들도 찾아봤어요. 모든 것이 제가 본 바를 확증해 주더군요. 정말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은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의 끔찍한 전쟁으로 나라의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석유나 금 같은 천연 자원도 없었으며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북한과는 표면적으로 전쟁 중이랍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에 많은 돈을 지원했거나 혹은 일본의 지배가 공장을 짓는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 그 어느 곳도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답니다. 어쩌면 한국인들 그 자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 말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 쭉 뻗어오른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한국이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속으로 한국의 기적이라고 중얼거리며 이 신비를 반드시 풀어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코트를 챙긴 후 저는 빗속으로 나갔어요. 조사할 것도 많고 비행기 표도 사야 했으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은 경제뿐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 자체를 바라보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교훈을 주게 될 거예요. 한국에 관한 제 연구는 여러 흥미로운 길로 이끌었지만 한 이야기는 제 메모 앞에 멈춰 서게 만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1997년 한국은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청구서도 낼 돈이 없고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름조차 살 수 없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상황이 한 나라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빚진 돈을 갚을 만큼의 외화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많은 경제학자 친구들은 한국이 붕괴할 거라 생각했죠. 나라가 재앙의 직전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오랜 세월 나라와 돈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한국인들이 특별한 수집센터에 자신들의 금 보석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 몇몇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모여서 말입니다. 어느 날 54세 주부 박순자 씨의 사진이 실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어머니께 받은 결혼 반지와 2개의 금, 팔찌를 기부하기 위해 무려 3시간 동안 줄을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기자분께서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별것 아니에요. 다들 조금씩만 내놓으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지요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그 기사가 믿어지지 않아 서울에 계신 김 박사님께 전화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때 받은 금 시계를 기부했고 어머니는 결혼 반지를, 제 여동생은 오랜 세월 모은 금 목걸이를 기부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니 화나지 않으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님은 놀란 듯 화내요? 전혀요.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집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요. 라고 답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10년 동안 한국에 머무른 미국인 사업가 존 밀러 씨도 감동을 받아 자신의 금 시계와 결혼 반지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존 밀러 씨는 신문에 미국에서는 정부가 금을 요구하면 사람들은 웃어넘기겠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돕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조차 그들의 금을 고국으로 보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였던 것이죠. 불과 몇 달 만에 한국인들은 227톤의 금, 약 22억 달러 상당의 금을 기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상상해 보세요. 10층 빌딩 높이의 금괴 더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아무도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위협을 가한 것도 없었고 사람들은 한 가족처럼 느껴져서 우리나라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저절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 메모들을 바라보면서 오랜 세월 나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현대 역사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소중한 재산을 포기하며 나라를 돕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국은 뭔가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며 노트에 크게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개인으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로서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단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서였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 놀라운 나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들어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마치 미래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어요. 높은 유리 빌딩들이 구름에 닿을 듯 솟아 있었고 기차들은 은빛 흐림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휴식할 틈도 없이 폰을 들여다보며 바쁘게 걸어갔어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바로 한국의 놀라운 성장의 또 다른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늦게 서울대학교에서 이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부를 축적한 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여쭤보자 이 교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벽에 걸린 한 차트를 가리키셨어요. 그 차트에는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이걸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인들이 연평균 2500시간을 일했습니다. 라고 설명하시자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그건 매주 거의 48시간씩 휴가 한 점 없이 일한 셈이네요. 라고 외쳤어요. 이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영국에서는 연 1700시간, 독일에서는 약 160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다른 부유한 나라 사람들보다 거의 50%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이 긴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속도와 결단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삼성 공장을 방문했어요. 불필요한 동작도 한가한 잡담도 없이 모두가 최대한 빠르고 완벽하게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안내원께서 자랑스럽게 우리 노동자들은 스마트폰을 약 15분 만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시간이 넘게 걸렸었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50층짜리 고층 빌딩을 건설 중인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감독님께서는 단 18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놀라면서 영국에서는 이런 건 최소 3년은 걸리겠군요. 라고 말씀드렸고 감독님께서는 웃으며 빨리빨리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포스코 임원 김 씨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1970년대에 저희는 거대한 철강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해 계획을 세웠더니 그들은 완공까지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더군요. 그러자 김 씨의 눈이 반짝이며 저희 회장님께서는 10년이요? 말도 안 됩니다. 4년 만에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일본 전문가들은 웃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김 씨께서는 자랑스럽게 정확히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보러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늘 본 모든 것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르고 놀라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놀라운 속도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완전히 몰입하여 최대한 빠르게 실행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기적을 이해할 2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놀라운 단결과 빨리빨리라는 근무 문화요.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느낌이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모험가,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 모험의 다음 날은 뜻밖의 놀라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가이드 윤 씨께서 작은 차로 제 호텔에 오셔서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윌리엄 교수님, 오늘 꼭 보셔야 할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밝은 미소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는 저를 서울 시내의 넓은 광장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가까워지자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거리에는 모두가 선명한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혹시 명절이라도 있는 건가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윤 씨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어서 한국이 이탈리아와 대결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차를 세우고 늘어나는 인파에 합류했습니다. 곧 광장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빨간 셔츠를 입었으며 얼굴을 빨간과 흰색으로 칠한 이들도 있었고 한국 국기와 한글이 적힌 배너들을 들고 있더군요. 윤 씨께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인파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인파는 어마어마해서 아마 5만 명 이상이었지만 밀치거나 다투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모두가 정확히 어디에 서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했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 이라는 깊은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완벽하게 합창하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라고 제가 물었더니 윤 씨께서는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이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광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이 골을 넣자 인파 전체가 한순간에 뛰어올라 제 발 밑에 땅까지 흔들릴 정도였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국이 이기자 모든 사람이 집에 가기 전 쓰레기를 치우며 축하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윤 씨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서는 축구 팬들도 열정적이지만 각자 자기 방식으로 행동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윤 씨께서는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희는 함께 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날 평택의 한미군 기지에서 제임스 톰슨 대위라는 미국 군사 관계자를 만나 한국이 어떻게 단결하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톰슨 대위께서는 기지를 안내하시며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비상 상황에서 택시기사, 은행원, 대학 교수까지 모두 총을 들고 명령에 따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온 나라가 하나의 통합 방위군으로 변할 수 있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그는 많은 서구 국가들이 전문 군인들만 의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 약 2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공통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거의 모든 한국 남성들은 같은 군영에서 생활하며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주 후반 삼성전자 매장을 방문했을 때 한 판매원께서 자랑스럽게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삼성이 성공하면 모든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 이런 태도를 발견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한국의 챔피언으로 여겨졌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문화를 전문으로 하시는 역사학자 민 박사님을 만나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잘 단결해서 일할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민 박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1590년대의 일본 침략, 1630년대의 중국 침략,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지배, 그리고 1950년대의 참혹한 한국 전쟁 등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으며 단결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어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이념이나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빛나고 현대적인 기차들이 고가철로를 따라 달리며 모든 이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단결 한 몸처럼 움직이고 개인이 아닌 한 나라로서 생각하는 것.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노트에는 한국 사회는 완벽하게 조율된 팀처럼 작동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할 때는 놀라운 힘과 속도로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적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간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강남을 걸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멋진 차들이 넓은 거리를 달리며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이야기하며 급히 지나갔어요. 믿기 어려운데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였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항으로 모셔다 주시는 택시기사 김씨께서 저를 보며 교수님, 한국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부유해지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이룩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자랑스럽게 저희 할아버지는 진흙집에서 살며 종종 굶주리셨고 아버지는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일주일에 6번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제 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자신만의 회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대에 걸쳐 불과 3세대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진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저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김 씨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저희 한국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 배가 가라앉으면 모두 함께 가라앉고 뜨면 모두 함께 올라간다는 것.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번개처럼 제 마음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찾고 있던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 책의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단결의 힘 한국의 단결이 만들어낸 경제기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경제기적은 단순한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운 좋은 타이밍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힘이 있음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으며 단결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위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한국인들은 개인의 차이를 제쳐두고 생존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단결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국가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자신들의 금 보석을 기부했습니다. 기업을 세울 때 경쟁사보다 더 긴 시간과 빠른 속도로 일했습니다. 국가를 응원할 때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를 단순한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모든 이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친 공동의 고난 끝에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태평양 위로 해가 저물며 하늘을 찬란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고, 그날 비오는 사무실에서 처음 한국의 성장 그래프를 본 이후 제 시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했답니다. 당시 저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직접 한국을 보고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역경을 딛고 이룬 성과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3주 후 런던에서 열린 한 학술 회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을 때 많은 경제학자 동료들이 나라들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여행 전에도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보았어요. 한국은 국민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결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적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서로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일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청중들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지만 많은 이들의 얼굴에 여전히 의구심이 스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의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런던의 빗속을 걸으며 저는 김 씨의 가족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진흙집에 살던 할아버지, 공장에서 일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신만의 회사를 꿈꾸는 딸. 세대에 걸쳐 펼쳐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쩌면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의 비밀에는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단합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일궈낸 성장의 역사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외국인이 겪은 한국의 감동 사연을 모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와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